하영아, 정말 너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부산항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해운물류회사 대표 장도윤은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낡은 후드티, 찢어진 신발, 그리고 초점 잃은 눈빛. 한때 그를 여보라 부르던 여자, 바로 착하고 아름다웠던 정아영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몰락 뒤엔 한 통의 거래 메모와 누군가의 지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마침내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설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 여사 인생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산항 노숙자 쉼터는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철제 테이블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들이 놓였습니다. 바다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뒤섞여 쉼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컨테이너를 실은 크레인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죠. 45살의 그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해운물류회사 대표였습니다. 회색 양복 대신 면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그는 이곳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10년째 빠지지 않고요. 국 한 그릇 더 주시겠어요? 앞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국을 가득 떠주었습니다.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까지 차올랐죠. 노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익숙하다는 듯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 끝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후드티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녀가 도윤 앞에 섰을 때 쉼터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눈매, 저 입술 라인, 저 귓불의 작은 점. 하영 씨?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유리창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그녀는 도윤을 바라봤지만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윤 씨라고 하셨나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섞여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는 분이신가요? 도윤의 입이 굳었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죠. 이 여자가 하영이 맞았습니다. 정하영. 10년 전 그와 이혼한 아내. 그가 버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국 한 그릇 주세요. 배가 고파서요. 하영이 빈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도윤은 기계적으로 국을 떠서 그릇에 부었습니다. 국물이 넘칠 뻔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그릇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술 떠서 입에 넣는 그녀의 모습을 도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자원봉사자 김 선생이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도윤은 뒷정리를 하는 척하며 하영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국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멈추고 또 한 숟가락 뜨고 마치 먹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색한 동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말이죠. 일주일 전부터 여기 오셨어요. 말수가 거의 없고요.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치매가 꽤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병원도 안 가고요. 몸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권유해도 거부하시더라고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아 국그릇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그 안에 무언가 남아있는 것처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기 실례지만요. 혹시 부산에 오래 사셨어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가족은요? 연락할 사람이 있으세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글쎄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요즘 머릿속이 자꾸 하얗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바다만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바다 근처인가 봐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쉼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쉼터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영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후드를 머리에 깊게 눌러쓰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도윤은 차에 타지 않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죠. 하영은 항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녹슨 철문이 늘어선 창고지대로 들어섰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바다 위를 날아다녔죠. 하영은 낡은 컨테이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촛불이거나 손전등 불빛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가 떠났을 때 하영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항구에 버려진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부탁이 있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분 후
도윤의 비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줘. 조용히. 그리고 병원 예약도 잡아줘. 큰 병원으로, 정밀 검사 가능한 곳으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하영, 41살. 7년 전부터 항만 식당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식당이 폐업한 이후로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의료보험도 끊긴 상태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3년 전 한 무료 진료소에서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치료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년이나 방치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치료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게다가 치매까지 있으니 병원에 스스로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버렸어. 10년 전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의심만 하고 그냥 이혼 서류만 던지고 떠났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날 기억도 못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가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웃기는 소리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지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 치료라도 받게 해드리고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드리고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속죄가 될까? 속죄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책임은 될 겁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쉼터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쉼터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정하영 씨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은 감사한데요. 본인이 거부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병원 가자고 했는데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영이 쉼터에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인데요. 하영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겠어요? 건강검진 같은 거요.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아픈 데 없어요. 그래도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싫어요. 병원은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받아주세요. 도윤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요.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하영은 봉투를 도윤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전 국어라는 사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하영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목을 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에요.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 만났는데 당신이 저를 기억 못해도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하영은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쉼터 안의 소음도 밖의 갈매기 울음소리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눈물 흘리고 있어요. 도윤은 그제야 자신의 뺨이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네요. 근데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하영은 도윤의 손을 살며시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쉼터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세월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기억도 건강도 시간도.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쉼터 담당자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하영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쉼터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영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 초췌한 모습, 그 텅 빈 눈동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1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하영은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가 바들바들 떨렸죠. 도윤은 회사 회의가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임입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영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하영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씨바지도 못 되는 것이.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배 한 번 불러오질 못하더니.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시험관 시술을 하면 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시험관? 그게 뭐 흉내나 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내려온 가문인 줄 알아? 그런 인공적인 방법으로 낳은 애가 진짜 후손이 되겠어?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한번 해보면. 입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영이 움찔했습니다. 시도 없는 여자가 감히 우리 집대를 잇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집안 식구들한테 이 사실 알리지 마. 망신당하기 싫으면 말이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주워 들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하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어땠어? 하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불임이라고.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험관 한다고 했지? 해봐. 그게 되면 다행이고. 그리고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넓은 등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하영은 4번의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매번 실패했습니다. 배란 주사를 맞을 때마다 온몸이 붓고 아팠습니다. 호르몬 주사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해졌죠. 하지만 하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술할 때마다 찾아와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실패했다며? 돈만 축내는구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냐?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도윤이가 불쌍해서 어떡해. 자식도 못 낳는 여자랑 붙어 있으니. 하영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시술을 준비했습니다. 2011년 8월 5번째 시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2주 후에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영은 병원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지?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쓸데없이 돈만 날리지 말고.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머님. 안 돼. 이젠 포기해. 제발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집만세.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 꼴이지. 차라리 이혼이나 해. 도윤이 다른 여자 만나서 애라도 낳게.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넌 도윤의 아내 자격이 없어. 시도 못 받는 주제에 우리 도윤이가 불쌍해서 어떡해. 자식도 못 낳는 여자랑 붙어 있으니. 하영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 하영은 냉동배아 보관이식에 대해 색계해봤습니다. 이전 시술에서 남은 수정란을 다시 이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냈습니다. 2주 후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하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영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초음파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진이었지만 하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초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영은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012년 1월, 하영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입덧도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혹시 임신한 거 아냐?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3개월 됐어요. 냉동배아 이식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거 언제 했어? 작년 11월에요. 도윤이는 알아? 아직 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작년 11월이면 도윤이가 중국 출장 간 때잖아. 한 달 내내 없었는데?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병원에서 그때 가능하다고. 시어머니가 하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우연? 웃기지 마. 남편 없을 때 딴 남자 씨 받아온 거 아냐? 어머님,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워. 그 더러운 것.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도윤 씨 아이예요. 진짜 우리 아기라고요. 사흘 후 시어머니가 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와. 할 얘기가 있어. 하영은 시어머니가 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이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5천만 원 들어있어. 하영은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 지우고 이혼해. 그러면 이 돈 줄게.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 그 뱃속에 든 것, 누구 씨인지 모르잖아. 지금이라도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해. 시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넌 어차피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 고아 주제에 3년 동안 한 번도 애도 못 낳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임신했다고? 누가 믿겠어?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도윤 씨 아이예요. 병원 기록 다 있어요. 기록?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시어머니는 냉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애 지우고 이혼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도윤한테 내가 바람 피웠다고 말할 거야. 증거도 만들어서. 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 당연한 거지. 우리 집안에 더러운 피 섞을 순 없어.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 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도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영아. 도윤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여보라고 불렀는데요. 임신했다고?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개월 됐어. 내가 중국 출장 갔을 때
하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냉동배아 이식이었어. 우연히 그때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도윤은 한참을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말 내 애야?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확신할 수 없어. 타이밍이 너무 이상해.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난 믿을게. 도윤 씨, 이건 우리 아기야. 하영이 다가가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하영을 피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하영은 설명하려 했지만 도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2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영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봐.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서명해. 이혼하자. 왜요? 왜 갑자기? 난 믿을 수 없어. 그게 내 아이인지. 하영은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가요. 같이 가서 확인해요. 기록 다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가줘.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당장 내쫓아. 하영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죠? 도윤 씨를 부추긴 거죠? 당연하지. 내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어. 시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제 와서 딴 데서 주워온 시 들고 오면 어떡해? 이건 도윤 씨 아이라고요. 닥쳐. 당장 나가지 못해? 하영은 배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지가 나갈게요.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이틀 후 하영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잘 가. 다신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 뱃속에 든 것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하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시아나.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고된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이 두고 간 초음파 사진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도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영은 떠났고 그와 함께 진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2012년 6월, 하영은 부산 남항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간신히 마련한 돈으로 냈습니다. 아기 건강합니다. 3kg 200g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하영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하영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안아, 우리 시안이. 하영은 아기의 손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하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하영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키겠다고.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하영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하영은 아기를 눕히고 바라봤습니다. 시아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하영은 시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안이 100일이 되자 하영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항만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선장식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박 사장은 4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애 데리고 출근해도 돼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 애기 있어? 몇 살인데? 100일 됐어요. 박 사장은 한참을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없어요.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네. 뭐, 괜찮아. 애 데리고 와. 뒤에 작은 방 있어. 거기 눕혀놓고 일해.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대신 일 빡세게 해야 해. 알았지? 네. 그렇게 하영의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식당에 나가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주방 보조, 뭐든지 했습니다. 시아는 식당 뒤쪽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마다 하영은 뛰어가 시안을 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안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났습니다. 이제 뛰어다니고 말도 했습니다. 엄마. 시안이 하영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영은 시안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시안이 오늘도 착하게 있었어? 응. 시안이 착해요. 박 사장도 시안을 귀여워했습니다. 식당 손님들도 시안을 예뻐했습니다. 시안은 식당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2018년 7월, 시안은 6살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부산항은 뜨거운 햇볕 아래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시안은 식당 밖 그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혼자 놀았습니다. 하영은 식당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안이 보였습니다. 하영은 가끔씩 창밖을 보며 시안을 확인했습니다. 하영아, 주방 좀 봐줘. 박 사장이 불렀습니다. 하영은 급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설거지, 서빙, 주문받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시아는 혼자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멀리 굴러갔습니다. 시아는 자동차를 주우러 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색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 너 장시안이지?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내 엄마 친구야. 내 엄마가 잠깐 심부름 좀 시켰어. 시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요? 응. 저기 창고 옥상 전망대에서 뭐 좀 가져오래. 너랑 같이 가자. 남자는 시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엄마 친구라는 말에 따라갔습니다.
항만 제7창고는 식당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시안의 손을 잡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철제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시안은 조금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옥상. 거기 전망대 있어. 거기서 바다 보면 멋있어. 보고 싶지? 네. 시안은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식당 앞 바다를 보는 게 시안의 낙이었습니다. 드디어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옥상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난간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갈매기들, 커다란 배들. 우와! 시안이 감탄했습니다. 남자는 시안을 난간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봐. 배 진짜 크지? 응, 엄청 커요. 시안은 난간에 매달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남자는 시안의 뒤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일 끝내. 깔끔하게. 남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안은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삼촌이랑 잠깐 놀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시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안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난간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엄마. 시안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아래 컨테이너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남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는 하영이 시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안아, 시안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시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안이 못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어떤 남자랑 같이 가는 거 봤는데요. 저쪽으로요. 하영은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창고 쪽이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애가 떨어졌어요. 옥상에서. 하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안이었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시안아. 하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안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누군가 하영을 붙잡았습니다. 하영은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시안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시안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하영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시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시안아, 엄마야. 정신 차려. 제발. 하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안은 곧바로 응급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엄마예요. 하영이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영의 귀에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나, 시아나. 하영은 바닥을 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가와 하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하영은 병원 영안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하영 씨 맞으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사고 당시 어디 계셨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안이는 혼자 밖에서 놀고 있었고요. 네. 혹시 누가 시안이를 데려간 걸 보신 분 있나요? 식당 앞 노점 아저씨가 봤대요. 회색 모자 쓴 남자랑 같이 갔다고. 형사가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혹시 시안이를 해칠 만한 사람, 원한 가진 사람 있나요? 하영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시안이는 착한 아이예요. 모두가 좋아했어요. 형사는 한참을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볼게요. 제7창고 CCTV도 확인하고요. 며칠 후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요. 고장 나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단순 사고로 처리됩니다. 아이가 혼자 올라갔다가 실족한 것으로요. 아니에요. 시안이는 절대 혼자 그런 곳에 안 가요. 하영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증거가 없습니다. 회색 모자 남자도 찾을 수 없고요. 하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안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식당 주인 박 사장과 단골 손님 몇 명만 왔습니다. 하영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안의 웃는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시안아,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하영은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박 사장이 하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영아, 이제 그만 울어. 시안이가 슬퍼할 거야. 사장님, 전 어떻게 살아요? 시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지. 너라도 살아야지.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하영은 시안의 유골함을 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시안의 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시안아, 편히 쉬어.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널 밀어뜨린 사람 찾을게. 꼭. 하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제7창고 옥상에서 회색 모자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회색 모자의 주인 이광호는 이미 서울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시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꼬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광호는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1억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남정희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시안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18년 8월 초였습니다. 하영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뜨거운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시안의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동차, 로봇, 색연필. 하영은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자동차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안아. 하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습니다. 박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하영아, 괜찮아? 언제쯤 나올 수 있겠어? 죄송해요, 사장님. 아직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알았어. 천천히 쉬어. 자리는 비워둘 테니까. 전화를 끊고 하영은 또 울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오늘 바다 보러 가요. 엄마, 사랑해요. 하영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으앙, 으앙.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영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영은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고시원 뒷골목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쓰레기통 옆에서 들렸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쓰레기통 옆 낡은 골판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젖은 담요가 있었습니다. 담요 속에서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고 눈은 꼭 감겨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하영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기는 하영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하영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린애를 버려? 하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이제 괜찮아. 하영은 아기를 안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젖은 담요를 벗겼습니다. 아기는 기저귀도 채우지 않은 채였습니다. 배꼽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급히 수건으로 아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안이 아기였을 때 쓰던 옷을 꺼냈습니다. 아기에게 입혔습니다. 아기는 옷을 입히는 동안에도 울었습니다. 배고프구나. 하영은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분유와 젖병을 샀습니다. 급히 돌아와 분유를 탔습니다. 아기는 젖병을 빨았습니다. 작은 입으로 열심히 빨았습니다. 하영은 아기를 안고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아기를 안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기는 하영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기 아동을 발견했어요. 하영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아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고시원 뒷골목이요.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경찰관은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아기는 일단 보육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영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하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입양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경찰관은 한참을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관은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하영 씨 맞으시죠? 최근에 자녀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아이를 키우시겠다고요? 이 아이가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운명처럼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양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동안은 위탁 보호 형태로 맡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영은 아기를 안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아기는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야. 이름은 장하늘. 하늘처럼 넓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영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기는 작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하영의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밤에 울면 안아서 달랬습니다. 하영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사장은 하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애는 누구야?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어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박 사장은 한참을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아, 시안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 아이가 저를 살게 해줘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예전처럼 뒤에 방 쓰렴. 애 데리고 와. 하영은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박 사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 돌, 2돌. 하늘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영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하늘이 하영을 불렀습니다. 이제 3살이 된 하늘이었습니다. 하영은 하늘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늘이 엄마 사랑해? 응, 엄마 짱 사랑해요. 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아, 너는 엄마의 2번째 기적이야. 하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적이 뭐예요? 아주 특별한 선물이야. 하늘처럼. 하영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하늘도 하영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몰랐습니다. 하늘이 누구의 아이인지, 왜 버려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남정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애를 못 찾았다고? 전화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부산에 버렸는데 누가 주워간 것 같아요. 남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더러운 것, 가문의 먹칠이라고 했잖아. 완전히 없애라고 했지. 제가 어떻게 아이를 직접 손을 쓸 수가 있나요? 그냥 버렸더니. 최민서,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전화 너머의 여자, 최민서는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알았어? 도윤이가 알면 끝장이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정희는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자식도 없앴는데 상간녀 자식까지 살아있으면 어떡해.
남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하영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최민서는 호텔방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40살의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남정희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낳은 애가 우리 집안 핏줄이 될 순 없어. 당장 지워. 하지만 민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 남정희는 5천만 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 받고 애는 버려. 멀리, 아주 멀리. 다신 나타나지 마. 민서는 부산까지 갔습니다. 아기를 골목에 두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꿈에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서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하영은 하늘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하늘을 눕혔습니다. 하늘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하영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시안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꼭 지킬 거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하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단호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바다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하늘 옆에 누웠습니다. 하늘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하늘이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하영은 하늘을 안았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몰랐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전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의 아이라는 것을, 하늘이 시안을 죽인 그 집안의 핏줄이라는 것을.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더 강했습니다. 하영의 사랑은 어떤 진실보다도 강했습니다. 하늘은 하영의 딸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딸이었습니다. 2023년 봄, 하영은 44살이 됐습니다. 하늘은 5살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던 하영은 점점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주문받은 게 뭐였죠? 박 사장이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받았잖아. 김치찌개 2개, 된장찌개 하나. 하영은 머리를 잡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인데도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아, 맞다. 미안해요. 하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요즘 자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른쪽 배가 아팠습니다. 묵직하고 둔한 통증이었습니다. 참을만 했지만 계속됐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파요?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늘아. 엄마 좀 피곤해서 그래. 하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권유했습니다. 하영아, 병원 가봐. 얼굴색이 안 좋아. 돈이 없어요. 무료 진료소 있잖아. 항구 근처에. 거기 가봐. 하영은 하늘을 데리고 무료 진료소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가난해 보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아파요. 오른쪽 위쪽이요. 그리고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요.
의사는 하영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이 부은 것 같은데요. 초음파 검사 받아보셔야겠어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네. 이따가 검사실 가세요.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하영 씨, 간에 종양이 보입니다. 크기가 작지 않아요.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종양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간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하늘이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CT 찍고 조직 검사 받으셔야 해요. 빨리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비만 100만 원 넘을 겁니다. 치료비는 더 많이 들고요. 하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통증은 심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늘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영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하늘의 이름도 가끔 잊었습니다. 엄마, 나 하늘이에요. 기억 안 나요? 하늘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요즘 머리가 이상해. 하영은 하늘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 사장도 눈치챘습니다. 하영아, 너 정말 병원 가야 해. 이건 심각해. 알아요. 근데 돈이. 내가 빌려줄게. 제발 병원 가.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저 이미 하늘이 키우느라 빚이 있어요.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는 도윤이 회사 내부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하는 전면 감사였습니다. 회계 장부를 뒤지던 중 이상한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남정의 명의였습니다.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수억 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광호 1억 원 송금, 메모 처리비, 2019년 7월,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광호, 어머니 회사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2천만 원을 받았을까요? 처리비란 무엇일까요? 도윤은 이광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술 취한 것 같았습니다. 이광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장도윤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장님? 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요? 2019년에 받은 1억 원 얘기입니다. 긴 침묵. 그리고 한숨. 알았습니다. 만나죠. 도윤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광호가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광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이광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광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남정희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하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요? 네. 항만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6살짜리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말하세요. 저는 아이를 제칠창고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광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흐느꼈습니다. 밀었습니다. 아니, 살짝만 밀려고 했는데 아이가 균형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난간 너머로요.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정하영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영. 그의 전 아내. 아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없는 씨가 낳은 씨앗을 제거하라고요. 도윤은 벽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제가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협박했습니다. 제 동생이 여사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동생을 해고시키고 소문 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였어요? 잠깐만 겁주려고 했습니다. 옥상에 데려가서 조금만 밀고 여사님한테 보고하려고요. 근데 아이가 그만... 닥쳐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광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은 여관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아들을. 도윤은 항만 쪽으로 갔습니다. 선장식당을 찾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폐업한 것 같았습니다. 근처 노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정하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하영이? 알죠. 여기서 오래 일했는데. 근데 작년부터 못 봤어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프다고 하던데. 치매도 오고 그랬대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노숙자 쉼터 쪽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도윤은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세 곳째 쉼터에서 하영을 본 것입니다. 도윤은 하영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하영은 거부했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해도 1년 정도요. 치료 안 하면 6개월. 치료합시다.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상관없어요. 다 제가 낼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진행 중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보입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이 원인일 수 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10년 전 하영을 내쫓은 것,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 그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 제가 다 망쳤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남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저택 거실에서 어머니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2019년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남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하영의 아들, 제 아들을 죽이라고 사람을 보낸 거 알고 있습니다. 남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 더러운 씨를 뿌리째 뽑은 건데 뭐가 문제야? 도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제 아들이었어요. 제 핏줄이었어요. 닥쳐. 그건 내 아들이 아니야. 저 집 나간 계집이 딴 데서 주워온 씨일 뿐이야. 제 아들 맞습니다. 남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이미 죽었는데 뭐 어쩌게. 죽은 놈 살려낼 거야?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웃기지 마. 난 우리 가문을 지킨 거야. 그게 내 의무였어.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감히. 남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내 어미한테 그럴 거야? 도윤은 뒤돌아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도윤은 집을 나갔습니다. 남정희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하영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도윤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간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영은 침대에 누워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습니다. 엄마, 물물. 하늘이 물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5살이 된 하늘이었습니다. 하영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하늘이 엄마. 엄마 딸.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 하늘이구나. 미안해. 엄마가 자꾸 까먹어. 하늘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영 씨, 식사 시간이에요. 하영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이내 흐릿한 표정이 됐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장도윤입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은 화장을 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도윤은 그 여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서 씨? 최민서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도윤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낯선 여자를 경계하며 바라봤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하늘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나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하늘이구나. 도윤이 민서와 하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명하세요. 민서는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하늘이 엄마예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늘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2019년에 낳았어요. 도윤 씨, 당신 딸이에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언제? 2018년 가을이었어요. 당신 기억 안 날 거예요.
취했었으니까. 도윤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술자리가 많았고 기억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설마, 맞아요. 제가 임신했고 남정희 여사가 알게 됐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말했어요. 애를 낳으면 멀리 버리라고. 장도윤 곁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민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은 뒤로 물러나며 하영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를 버린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부산까지 가서 골목에 두고 왔어요. 그때 애를 버리라 시킨 건 남정이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제 손으로 제 아이를 버렸으니까. 민서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흐느꼈습니다. 매일 밤 꿈에 아기가 나타났어요. 울고 있었어요. 전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으려고 했어요. 부산을 수없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도윤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내 딸이란 말이에요? 네. 도윤은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늘은 겁먹은 표정으로 하영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의 옷을 꼭 붙잡고 엄마, 엄마. 하영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정희의 비리 증거예요. 복지재단 횡령, 해운 밀수, 탈세. 다 들어있어요. 도윤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각종 서류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제가 그 여자 비서로 일했었거든요. 몰래 빼돌렸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서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걸로 남정희를 무너뜨리세요. 그 여자는 괴물이에요. 당신 아들도 죽였고 하늘이도 버리게 했어요. 더 이상 저런 인간이 잘 살면 안 돼요. 도윤은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기자에게 제보하겠습니다. 검찰에도 넘기고요. 제가 직접 증언하겠어요. 제가 봤던 것, 들었던 것 다 말하겠어요. 민서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용서해 줄 순 없겠지?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엄마. 하늘이 엄마. 하늘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은 그제야 하늘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아. 하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응, 엄마. 엄마는 너를 사랑해. 기억나지 않아도 내 이름은 엄마 심장에 새겨져 있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낳았지만 키운 건 정아영 씨네요. 하늘이에게 진짜 엄마는 정아영 씨가 맞아요.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도윤 씨, 그 서류로 남정희를 꼭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기자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직접 제보하세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민서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정희는 복지재단을 자기 금고처럼 썼어요. 수십억을 빼돌렸죠. 증거가 있나요? 민서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특종인데요. 그리고 이것도요.
민서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남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더러운 씨 뿌리째 뽑아. 흔적도 남기지 마. 기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한 건가요? 2019년이요. 시안이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기자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다 기록하겠습니다. 민서는 10년 동안 쌓아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정희의 악행들, 비리들, 협박들, 모든 것을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와 살인 교사 의혹, 남정희 복지재단 수십억 횡령, 손자 살해 지시 정황 포착.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남정희의 사진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남정희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장이 동결됐습니다. 남정희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윤은 병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들렸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하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 아파? 하영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하늘이가 있으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폭풍은 시작됐습니다. 남정희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었습니다. 남정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정희 씨 복지재단에서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횡령? 웃기는 소리 마. 그건 내가 운영한 재단이야. 내 돈 쓴 게 뭐가 문제야? 검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돈은 기부금입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입니다. 말장난 그만해. 난 아무 잘못 없어.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2019년 이광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건 메모에 철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남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업무 대행료야. 어떤 업무죠? 기억 안 나. 검사는 파일을 탁 닫았습니다. 이광호가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요. 남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정희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회견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정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경찰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남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은 아닙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정희는 기자를 쏘아봤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모함이야. 이광호가 자백했는데요. 그 인간이 돈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믿을 수 있어?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며느리를 학대한 건 사실입니까? 남정희는 비웃었습니다. 학대? 가문을 지킨 거지. 시도 못 받는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에 있으려 해서 내쫓은 거야.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문을 지킨 죄라면 명예야. 남정희가 고함쳤습니다. 회견장 뒤편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도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남정희는 아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남정희의 아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합니다. 남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너 뭐 하는 거야? 도윤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전 부인을 학대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복지재단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름은 죄와 함께 묻힙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병원에서는 하영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간암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치매도 심해졌습니다. 이제 하루 중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하늘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저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늘이 말했습니다. 하영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넌 누구니?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하늘이잖아, 엄마. 하늘? 예쁜 이름이네. 하영은 하늘의 손을 만졌습니다. 엄마, 나 하늘이라고?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자꾸 잊어버려. 하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가 기억 못해도 하늘이가 엄마 기억할게. 엄마 사랑해. 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후 남정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습니다. 남정희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남정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복지재단에서 총 5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손자 장시안을 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남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정 안 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증인으로 이광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남정희 여사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라고. 겁만 주고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이광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남정희는 비웃었습니다. 저 인간 말을 믿어? 거짓말쟁이야. 다음으로 최민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정희는 제게 아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면서요. 어떤 아이입니까? 제가 낳은 딸입니다. 장도윤의 딸이고요. 방청석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왜 버리라고 했습니까? 가문의 먹칠이라고 했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애는 장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서는 남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괴물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이도 죽이는 인간이에요. 남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 내가 감히 나한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앉으십시오. 남정희는 앉았지만 분노로 떨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남정희는 복지재단 횡령, 살인 교사, 아동유기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정희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15년? 말도 안 돼.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경찰이 남정희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남정희는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정희를 법정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윤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도윤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하늘이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하늘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어제부터 계속 자요. 깨어나지 않아요. 도윤은 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도윤과 하늘이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곁에 계셔주세요. 하늘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 가면 안 돼. 하영은 눈을 살짝 떴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아. 응, 엄마. 엄마는 너를 사랑해.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 하늘은 울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하늘이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이 2025년 가을, 하영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이제 8살이 됐습니다. 도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일부러 고른 집이었습니다. 하영이 좋아하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으니까요. 하늘은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여기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요. 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요. 하늘아, 밥 먹자. 네. 하늘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김치찌개를 내놨습니다. 하늘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네. 엄마 맛은 아니지만 도윤 아저씨 맛이에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하늘은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하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들기 전 사진이었습니다. 하늘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친구 도와줬다고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하늘은 매일 밤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자신의 꿈, 모든 것을요.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네. 도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얘기하고 있었어? 네.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 말해줬어요.
도윤은 하영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영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너를 혼자 키우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어. 같은 시각 서울의 여자 교도소에서는 남정희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이 넘은 그녀는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몸은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치매가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간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가문을 지킨 건데. 남정희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간수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남정혜 씨 식사 시간입니다. 남정희는 간수를 쳐다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교도소입니다. 식사하세요. 남정희는 밥그릇을 밀쳤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밥이 쏟아졌습니다. 난 이런 거 안 먹어. 나 장도윤 어머니야. 감히 누가 날. 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간수가 나갔습니다. 남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어디 갔니? 엄마가 여기 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과 하늘은 하영의 무덤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하영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늘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전 이제 도윤 아저씨랑 잘 살고 있어요. 아저씨가 잘해줘요. 밥도 해주시고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요. 도윤은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요, 엄마. 전 아직도 엄마가 제일 그리워요. 밤에 꿈에서 엄마 봐요. 엄마가 저 안아주는 꿈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엄마가 해준 거, 엄마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할 거예요. 도윤이 하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묵념했습니다. 하영 씨, 하늘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약속 지키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물었습니다. 도윤 아저씨,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교도소에 계셔. 아프시대. 치매요? 응. 많이 진행됐어.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왜? 할머니는 내 엄마를 괴롭혔고 시안이를 죽게 했어.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말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래요.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대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넌 정말 내 엄마를 닮았구나. 도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간수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남정희는 도윤을 보더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도윤이요. 도윤? 우리 아들? 남정희의 눈에 잠깐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도윤이는 어린애인데. 당신은 누구야?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남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안? 뭐가 미안해? 난 아무 잘못 없는데. 그리고 또 중얼거렸습니다. 가문을 지킨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죄도 자신의 아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도윤은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봤어. 하지만 날 기억하지 못하시더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고 죽으시겠네요. 도윤은 하늘을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 엄마가 너를 잘 키웠어. 엄마는 강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래요. 도윤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나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늘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 아저씨는 이미 제 가족이에요. 3년 동안 저 키워주셨잖아요.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2035년. 하늘은 22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일했습니다. 엄마처럼요. 도윤은 60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함께 부산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영이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늘아, 너 정말 내 엄마 닮았다. 그래요? 응. 엄마처럼 다른 사람 돕고 사는 거 보면. 하늘은 미소 지었습니다.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이고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하영의 사랑은 하늘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정희는 그의 겨울 교도소 병동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했고 그녀가 쌓은 명예는 먼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남긴 사랑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웃음 속에, 도윤의 후회 속에,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영원히.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설정에 감사드립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오늘도 박 여사 인생 이야기 들으면서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